내 이름은 박서희. 사람들은 나를 맨손으로 시작해 대한민국 굴지의 JS그룹을 일군 철의 여인이라 부른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거대한 한옥 저택에 홀로 갇혀 내가 만든 제국의 주인이자 동시에 유일한 죄수로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을 뿐이다. 내일은 나의 80번째 생일이다. 자식들은 나의 팔순잔치를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는 또 하나의 사교 파티로 만들 준비에 여념이 없다. 오늘 저녁 그들은 파티 준비를 논의한다는 핑계로 이 집으로 모여들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내 장남 민석이었다. 놈은 벌써부터 자신이 이 그룹의 다음 회장이라도 된 것처럼 거만한 걸음걸이로 들어와 집안의 하인들을 향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뒤를 따라 유일한 딸인 미나가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 차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은 나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어떤 그림이 그리고 어떤 도자기가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인지를 계산하느라 바빴다.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 민준이 주눅이 든 채 가장 늦게 도착했다. 녀석은 내 자식들 중 유일하게 내 안부를 묻는 놈이었다. 하지만 그 착한 성품은 이 탐욕스러운 형과 누나 사이에서 늘 짓밟히기 일쑤였다. 나는 내 자식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나의 아이들. 하지만 내 눈에는 그들에게서 어떤 희망도 어떤 자부심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내일 열릴 나의 팔순잔치는 성대하고 화려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모여 나의 생일을 축하하고 나의 업적을 칭송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의 그 아첨 가득한 시선은 내가 아닌 나의 등 뒤에 서 있는 나의 어리석은 자식들을 향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다음 세대의 권력에게 미리 보험을 들고 있는 것뿐이었다. 나는 잠시 피곤함에 지쳐 연회장 옆에 있는 작은 휴게실로 들어갔다. 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문틈으로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잔인한 진실을 듣게 되었다. 내 자식들이 그 안에서 나의 유산을 두고 짐승처럼 싸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저 그림 컬렉션은 당연히 장남인 내 차지야. 웃기지 마. 오빠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저택이랑 미술품은 당연히 나한테 와야 공평한 거 아니야. 형, 누나, 제발 그만해. 엄마 생신이시잖아. 넌 빠져, 이 멍청한 놈아. 넌 그냥 형이랑 누나가 던져주는 떡고물이나 받아먹을 준비나 해. 그들의 대화는 나의 심장에 수천 개의 비수가 되어 박혔다. 그들은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그들은 내가 이미 죽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자식들을 향한 마지막 남은 사랑과 기대가 차가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아주 차갑고 아주 냉정한 또 다른 내가 눈을 뜨고 있었다. 다음 날 나는 세 자식들을 나의 서재로 불러 모았다. 그들은 내가 마침내 유산 분배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곁에는 지난 40년간 나의 그림자처럼 묵묵히 내 곁을 지켜온 김 비서가 서 있었다. 이 집안에서 내가 유일하게 믿는 단 한 사람이었다. 나는 아이들을 향해 내 인생 마지막 그리고 가장 거대한 연극의 서막을 올렸다. 어제 너희들 덕분에 내 인생의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내 자식들을 한 명 한 명
천천히 훑어보며 말했다. 나는 오늘부로 회장직에서 물러나 평범한 할머니로 돌아가겠다. 아이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내가 평생을 이 회사와 너희들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잊고 살았더구나. 나는 이제 내 모든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통 사람들처럼 조용한 노후를 보내려 한다. 나의 폭탄 선언에 아이들은 잠시 충격에 빠진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충격은 이내 감출 수 없는 기쁨과 환희로 바뀌어 그들의 얼굴에 떠올랐다. 그들은 내가 마침내 늙고 노망이 들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 나는 나의 이 어리석은 자식들을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왕국을 물려준다고 생각하겠지. 천만에 나는 너희들에게 왕국을 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마지막 시험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 중 과연 누가 이 거대한 부와 권력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인간이라는 이름의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잔인한 시험. 그리고 나는 가장 초라하고 가장 힘없는 늙은이로 위장하여 어둠 속에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지켜볼 것이다. 나의 마지막 연극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실종은 계획대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내 평생의 충신, 김비서는 나를 위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다. 그는 내가 살게 될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할 서울 변두리에 한 허름한 아파트를 마련했다. 나는 내가 평생을 입었던 비단 한복과 값비싼 보석들을 모두 벗어 던졌다. 그리고는 낡고해진 몸빼 바지와 시장에서나 볼 법한 값싼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철의 여인 박서희 회장은 없었다. 그저 세월의 풍패에 지치고 가난에 찌든 이름 없는 한 늙은 할머니가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내 인생 마지막 가장 위대한 연극을 위한 완벽한 분장을 마친 것이었다. 나의 새로운 무대는 시끄럽고 활기 넘치는 한 재래시장이었다. 김비서의 도움으로 나는 그곳에 작은 채소가게 하나를 열었다. 나는 이제 박서희 회장이 아닌 그저 욕쟁이 옥수 할머니로 불리게 되었다. 나는 내가 평생을 경멸했던 그 가난하고 비천한 삶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내 자식들을 향한 시험인 동시에 평생을 상아탑 속에서 살아온 나 자신을 향한 시험이기도 했다. 내가 사라진 후 우리 집, 아니, 이제는 더 이상 내 집이 아닌 그곳에서는 내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김비서는 매일 밤 변장을 한 채 나의 작은 아파트를 찾아와 그날 저택과 회사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빠짐없이 보고했다. 나의 장남 민석이는 내가 사라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리고는 내가 노망이 들어 가출했다는 거짓말로 자신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 놈은 벌써부터 내가 앉았던 그 회장 의자에 앉아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고 했다. 내 딸 미나는 오빠인 민석과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물밑에서 치열한 암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내가 아끼던 미술재단에 자금을 빼돌리고 회사의 부동산 자산들을 자신의 명의로 옮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리고 나의 막내 민준이는 그 두 짐승 같은 형과 누나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저 눈치만 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김 비서의 보고를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들었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피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나의 슬픔은 이제 차가운 분노와 냉정한 계획으로 바뀌어 있었다. 나는 시장에서의 삶에 서서히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나는 새벽 일찍 일어나 경매시장에서 직접 신선한 채소를 떼어왔다. 그리고는 하루 종일 목이 쉬어라 외치며 손님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단돈 100원에 울고 웃는 치열한 삶을 살았다. 어느 날은 동네의 어린 불량배들이 내 가게에 와서 자릿세를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다. 나는 그들과 싸우는 대신 시장 상인들을 모두 모아 그들의 부모님과 학교에 단체로 항의를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나는 돈과 권력이 아닌 사람과 지혜로 싸우는 법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나의 그 비범한 모습에 시장 상인들은 나를 그저 평범한 채소장수 할머니가 아닌 연륜과 지혜를 가진 특별한 사람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자식들을 향한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 시작했다. 나의 첫 번째 시험 대상은 나의 오만한 장남, 민석이었다. 놈의 가장 큰 약점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모든 문제를 힘과 권력으로만 해결하려는 그 오만함이었다. 나는 바로 그 약점을 공략하기로 했다. 나는 김 비서에게 우리 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S전자 공장에 가짜 노동 붕괴를 일으키라고 지시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하나의 연극이었다. 노동자들의 요구 조건은 표면적으로는 무리해 보이지만 그들의 속사정을 깊이 들여다보고 진심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 오직 진정한 리더십과 인간에 대한 공감 능력만이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 나는 알고 있었다. 내 아들 민석에게는 결코 없는 능력이었다. 며칠 후 JS전자 공장의 노사 분유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 언론에까지 보도되기 시작했다. 회장 직무대행이 된 민석은 마침내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시장 구석의 내 작은 가게에서 신문을 통해 그 소식을 접했다. 나는 신문에 실린 잔뜩 인상을 쓴 채 골치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내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자, 민서가 너의 첫 번째 시험이다. 네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무능한 왕인지 네 스스로 그리고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일 시간이란다. 나의 차가운 복수극, 그 첫 번째 막이 오르고 있었다. 나의 첫 번째 시험 무대는 내가 수십 년 전 맨주먹으로 시작했던 바로 그곳 JS전자의 울산 공장이었다. 나는 내 평생의 충신인 김 비서를 통해 그곳의 노동조합과 비밀리에 접촉했다. 노조위원장은 과거 내가 직접 발탁했던 강직하고 의리 있는 인물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모든 계획을 설명하고 이 위험한 연극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 모든 것이 그가 존경했던 나의 진성그룹을 무능한 이세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꺼이 나의 장기말이 되어주었다. 며칠 후 JS전자 공장에서 대규모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했다. 노동자들이 내건 파업의 조건은 표면적으로는 무리해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최근 회사의 실적 악화로 인해
구조조정의 위험에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함과 그들의 가족들의 생계에 대한 불안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 그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여 그들을 다시 설득하고 끌어안는 진정한 리더십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내 아들 민석에게는 결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 또한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회장 직무대행이 된 나의 오만한 아들은 협상을 선택하는 대신 가장 어리석은 방법을 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불법적인 파업으로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즉시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모든 인원에게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나는 시장 구석의 한 작은 식당, 낡은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혀를 찼다. 저 멍청한 놈.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은 위협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것을 나는 평생에 걸쳐 가르쳤거늘 민석의 오만한 대응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파업은 더욱 격렬해졌다. 공장의 모든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춰섰다. 회사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경쟁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시장 점유율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매일 밤 나를 찾아와 회사가 입고 있는 막대한 손실에 대해 보고하며 이제 그만 계획을 멈추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흔들림이 없었다. 썩은 가지는 더 큰 고통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잘라내야만 나무 전체가 살 수 있는 법이었다. 나는 이 기회에 내 아들의 무능함과 그가 이 제국을 이끌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모든 이사들과 주주들, 그리고 세상에 똑똑히 증명해야만 했다. 나는 김 비서를 통해 다른 두 자식들의 동태 역시 보고받고 있었다. 딸 미나는 오빠의 실패를 자신의 기회로 여기며 물밑에서 이사들을 포섭하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막내 민준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형에게 노동자들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멍청이라는 모욕만 당한 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다. 궁지에 몰린 민석은 결국 가장 최악의 수를 두고 말았다. 그는 노사 문제 전문 해결사를 자처하는 악명 높은 용역 깡패 집단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파업을 정리해달라고 의뢰한 것이었다. 며칠 뒤 수백 명의 용역 깡패들이 공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비폭력 시위를 벌이던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공장은 순식간에 비명과 피가 난무하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장면은 잠복하고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JS그룹의 이미지는,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명성은 내 아들의 그 어리석은 판단 한 번에 하룻밤 사이에 땅에 떨어져 버렸다. 나는 이제 시험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김 비서에게 나의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다음 날 진보 성향의 한 국회의원이 JS전자의 불법적인 노조 탄압 문제에 대해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손에는 민석이 용역 깡패에게 자금을 이체한 내역과 폭력을 지시한 통화 녹취록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가 들려 있었다. 모두 내가 익명으로 그에게 보낸 것이었다. 회장 직무대행 박민석은 이제
경영 능력의 부재를 넘어 범죄자로서 국회 청문회 내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만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었다. 나는 나의 작은 채소 가게에 앉아 신문 한 면에 대서특필된 아들의 기사를 무표정한 얼굴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패다. 내 아들아, 너는 네가 그토록 앉고 싶어 했던 그 무거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네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이제 네 오만한 동생의 차례로구나. 나의 잔인한 연극, 그 두 번째 막이 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 장남 민석이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또 완벽하게 실패했다. 국회 청문회에 불려나간 그는 국회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과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그는 모든 책임을 파업을 주도한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용역 깡패를 고용했다는 사실까지 스스로 실토하고 말았다. 그의 몰락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나의 작은 채소 가게에 앉아 라디오를 통해 그 소식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의 시간이었다. 나의 유일한 딸, 박미나. 내 딸 미나는 오빠인 민석이와는 다른 종류의 짐승이었다. 민석이가 힘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사자였다면 미나는 탐욕으로 가득 찬 교활한 하이에나와도 같은 아이였다. 그녀는 오빠의 몰락을 자신의 세력을 확장할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었다. 김 비서의 보고에 따르면 그녀는 이사회와 주주들 사이를 오가며 자신이 오빠와는 다른 스마트한 경영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바로 그 탐욕과 허영심을 그녀를 위한 시험 문제로 출제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다시 한번 나의 충직한 김 비서를 움직였다. 나는 그를 통해 스위스에 본사를 둔 아주 비밀스러운 프라이빗 아트 펀드 하나를 서류상으로만 만들어냈다. 그 펀드는 최근에 발굴된 비운의 천재 화가 반의 유작 컬렉션을 독점적으로 매입하여 곧 있을 홍콩 경매에서 수십 배의 차익을 남길 계획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내가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사기극이었다. 천재 화가 반도 그의 유작 컬렉션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이 달콤한 미끼를 내 딸 미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던져놓았다. 나는 미나와 늘 어울려 다니며 그녀를 질투하고 또 그녀처럼 되고 싶어하는 한 사교계 명사의 귀에 이 극비의 투자 정보를 흘려보냈다. 오직 극소수의 VVIP에게만 허락된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말과 함께 내 예상대로 그 미끼는 정확하게 내 딸의 탐욕을 낚아챘다. 미나는 그 친구를 통해 프라이빗 아트 펀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아가 이 그룹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펀드의 아시아 지역 책임자로 위장한 김 비서와 직접 접촉하기 시작했다. 김 비서는 나의 각본대로 아주 오만하고 배타적인 태도로 그녀를 대했다. 그는 아무나 저희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며 몇 번이고 그녀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의 그 거절은 오히려 미나의 조바심과 욕망을 더욱더 크게 부채질했다. 마침내 미나는 이성을 잃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다. 그녀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내가 평생을 바쳐 설립한 JS 문화 재단의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가짜 미술품 구매 계약서를 만들어
수백억 원의 재단 자금을 자신이 투자할 아트 펀드기의 투자금으로 빼돌렸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마지막 관문을 제시했다. 펀드 계약 마감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그녀보다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며 이 기회를 뺏으려 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였다. 초조해진 미나는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과 불법적으로 횡령한 모든 돈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유령 회사의 해외 계좌로 송금했다. 그녀가 송금 버튼을 누르고 승리의 미소를 짓는 바로 그 순간, 나는 나의 채소 가게에 앉아 김 비서에게서 온 한 통의 짧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송금 완료되었습니다. 나는 물을 다듬던 손을 멈추고 허공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실패다, 내 딸아. 너의 탐욕은 네 오빠의 오만함보다도 더 어리석고 더 예측하기 쉬운 것이었구나. 나의 두 번째 시험도 그렇게 완벽한 성공으로 끝이 났다. 이제 마지막 시험만이 남아 있었다. 가장 착하지만 가장 나약한 나의 막내 아들 민준이, 과연 그 아이는 나의 이 잔인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두 자식 민석이와 미나가 각자의 시험대 위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후 저태간의 권력 구도는 보이지 않게, 그러나 아주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다. 오빠와 언니의 몰락을 지켜본 막내 민준이는 공포에 질려 완전히 내 두 자식의 꼭두각시가 되어 있었다. 민석이와 미나는 자신들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자신들의 영향력과 동생을 이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채소 장사를 하고 있는 이 낡은 재래시장의 재개발 사업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이 더러운 시장 바닥에 나타나는 대신 막내 민준이를 자신들의 대리인으로 내세웠다. 그들은 민준에게 시장 상인들을 협박하여 헐값에 가게를 팔도록 만들라고 지시했다. 나는 이제 나의 마지막 시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이 시험은 경영 능력이나 탐욕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양심과 약자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용기에 대한 시험이었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시험 대상은 나의 가장 약한 아들 박민준이었다. 어느 날 오후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석이와 미나가 보낸 용역 깡패들이 시장에 들이닥쳐 상인들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앞에는 하얗게 질린 얼굴의 민준이가 어쩔 수 없이 끌려온 듯 서 있었다. 깡패들은 다른 가게들을 부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리고는 마침내 나의 작은 채소 가게 앞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이 시장의 마지막 저항 세력인 나 옥수 할머니를 본보기로 삼을 생각이었다. 도련님, 뭐 하세요? 깡패 중 하나가 망설이고 있는 민준의 등을 떠밀었다. 저 할망구 멱살이라도 잡고 당장 가게를 빼라고 소리치세요, 회장님. 아니, 형님이랑 누님이 도련님만 믿고 계시단 말입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내 앞에 섰다. 나는 그런 내 아들을 아무 말 없이 그저 늙고 힘없는 노파의 눈으로 가만히 올려다보았다. 나는 내 아들의 눈 속에서 격렬한 전쟁을 보고 있었다. 형과 누나에 대한 공포심과 눈앞에 힘없는 노파를 향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 사이에서의 처절한 싸움. 이것이 내가 아들에게 낸 마지막 시험 문제였다. 과연
내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할머니, 민준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발, 그냥 저희가 하자는 대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형이랑 누나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할머니가 다치시는 걸 보고 싶지 않아요. 그의 목소리는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그의 서툴고 나약한 방식의 경고이자 보호였다. 나는 그런 아들을 향해 고개를 저었다. 학생,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가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너희들 같은 놈들한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게야. 내가 소리치자 조바심이 난 깡패 하나가 민준이를 옆으로 밀치고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나의 옷깃을 잡아채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둬. 아주 작은 그러나 단호한 외침, 민준이의 목소리였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마침내 깨어난 것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도 나의 앞을 가로막고 섰다. 그는 공포에 질려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지만 그의 두 발은 땅에 단단히 박혀 있었다. 이분한테 손대지 마. 그가 깡패들을 노려보며 말했다. 차라리 날 쳐. 깡패들은 도련님의 그 예상치 못한 반항에 당황했다. 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바로 그 순간 내가 미리 심어두었던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민준이는 자신의 시험을 통과했다. 그는 비록 약하고 망설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옳은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최소한의 용기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떨리는 어깨 위로 나는 아주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는 결코 이 거대한 제국을 이끌어갈 왕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자격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모든 시험은 끝났다. 내 아들아, 나는 속으로 읊조렸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연극을 끝내고 이 어미가 너희들의 진짜 세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내 아들 민준이가 나의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그날 밤, 나는 나의 길고 길었던 연극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나는 지난 한 달간 나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비밀스러운 지휘 통제실이었던 허름한 아파트를 정리했다. 나는 낡은 몸빼 바지와 시장에 소음이 묻어있는 스웨터를 벗어 던졌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다시 진성그룹의 여왕 박서희 회장의 모습으로 나의 성으로 돌아왔다. 나는 나의 충직한 김비서를 통해 3명의 자식들에게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한다는 짧고 단호한 명령을 전달했다. 오후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씩 저택의 대청마루로 모여들었다. 장남 민석이는 국회 청문회까지 불려가 온갖 망신을 당한 뒤 잔뜩 독이 오른 표정이었다. 그는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동생들에게 떠넘길 기회만을 엿보고 있었다. 딸 미나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기당한 충격으로 헬쑥해진 얼굴이었다. 그녀는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고 이 집안의 재산을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머릿속으로 온갖 계산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막내 민준이는 형과 누나의 눈치를 보며 가장 구석진 자리에 죄인처럼 앉아 있었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로서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소집한 것이 김 비서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대청마루의 거대한 문이 양쪽으로 소리 없이 열렸다. 그리고 내가 그 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허름한 채소 장수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기품 있는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이 집의 주인다운 위엄으로 가득 찬 회장 박서희의 모습이었다. 내 모습에 세 자식들의 얼굴이 경악과 불신으로 하얗게 질려갔다. 어머니, 민석이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을 더듬었다. 나는 그들의 그 우스꽝스러운 얼굴들을 아무런 표정 없이 차갑게 쳐다볼 뿐이었다. 나는 내 자리, 상석에 가서 앉았다. 나는 김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김비서는 미리 준비해둔 3개의 두꺼운 보고서를 아이들의 앞에 하나씩 던져놓았다. 지금부터 지난 한 달간 박민석 회장 직무대행과 박민아 사장, 그리고 박민준 이사께서 그룹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 비서는 나의 검사가 되어 아이들의 죄를 하나씩 낱낱이 보고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민석이었다. 보고서에는 그가 노사분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으며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회사에 수천억 원대의 손실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두 번째는 미나였다. 그녀가 어떻게 문화재단에 공금을 횡령했으며 자신의 탐욕에 눈이 멀어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에 집안의 돈까지 끌어다 투자했는지가 모든 은행 거래 내역과 함께 증거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준이었다. 김 비서는 그가 시장에서 힘없는 노파를 상대로 형과 누나의 명령 아래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용기를 내었는지를 담담하게 보고했다. 모든 보고가 끝났을 때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시장의 그 고집 센 늙은이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과 공장의 파업과 아트펀드 사기극 모두 내가 직접 설계하고 연출한 하나의 거대한 시험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밝혔다. 나는 너희들을 시험하고 싶지 않았다. 나의 목소리에는 한 어머니로서의 깊은 슬픔과 여왕의 차가운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나는 너희들을 믿고 싶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내게 단 한순간도 믿음을 주지 않았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제국이 너희들의 손에서 안전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만 했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내게 그 대답을 직접 보여주었다. 나는 나의 두을 경멸의 눈으로 쳐다보았다.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그리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나의 막내 아들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왕이 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한 명의 사람이 될 자격은 증명해 보였다. 나의 마지막 판결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머니의 손바닥 위에서 지난 한 달간 얼마나 어리석은 연극을 펼쳤는지를 비로소 깨닫고 깊은 굴욕감과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의 최종적인 유산 상속에 대한 결정은 내일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서재를 나섰다. 나는 나의 어리석은 아이들을 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행동의 결과라는 지옥 속에 남겨두고 나왔다.
나의 길고 길었던 시험은 끝이 났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의 변호사, 사무실, 내 세 자식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탐욕이 아닌 오직 불안과 초조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나의 충직한 김비서와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변호사를 통해 나의 마지막 뜻, 나의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심판의 서였다. 나의 장남 박민석에게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너는 아비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제국을 이끌 리더의 자격이 없음을 내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 너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대신 힘으로 억누르려 했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대신 불법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덮으려 했다. 나는 너에게 그룹의 경영권을 물려줄 수 없다. 다만 네가 마지막으로 이 애비의 아들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 JS그룹의 가장 작고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울산의 부품 공장을 너에게 남긴다.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내 손의 땀으로 돈이 아닌 사람을 얻는 법을 다시 배우거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민석이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는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나의 그 서늘한 눈빛 앞에서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다음은 내 딸 미나의 차례였다. 나의 딸 박민에게 너는 네 오빠의 어리석음보다도 더 깊은 탐욕을 내게 보여주었다. 너는 내가 가장 아끼던 문화, 재단의 돈에까지 손을 댔다. 너에게 돈이란 신념도 철학도 없는 오직 너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나는 너에게 돈의 진짜 가치를 가르쳐 주고자 한다. 나는 네가 횡령했던 바로 그 금액을 너의 이름으로 된 신탁기금에 넣어두었다. 너는 앞으로 평생 동안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만을 매달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의 월급만큼만 지급받게 될 것이다. 다시는 돈을 물처럼 쓰지 못하도록, 땀의 가치를 뼈저리게 느끼도록 미나는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며 믿을 수 없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발악은 나의 냉정한 판결 앞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나의 막내 민준이의 차례였다. 나의 막내 아들 박민준에게 너는 비록 나약하고 망설였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양심을 지켜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은 없지만 적어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사람이 될 자격은 증명해 보였다. 나는 너에게 제국을 물려주는 대신 성장할 기회를 주겠다. 너는 앞으로 그룹의 새로운 회장의 밑에서 가장 낮은 자리부터 경영을 배우게 될 것이다. 너의 유산은 너의 성과와 너의 노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그 판결에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나의 유언장, 그 마지막 장이 읽히기 시작했다. 그것은 내 아이들에게는 가장 충격적인, 그리고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나의 나머지 모든 재산, 즉 진성그룹의 지분 90%와 그룹 회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은 나의 또 다른 딸 강유진에게 상속한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강유진,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똑똑하고 총명하며 그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선한 야망을 가진 그런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나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처음으로 소개했다. 그녀는 과거 우리 공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난 내게는 친자식과도 같았던 부부의 유일한 딸이었다. 나는 지난 10수년간 아무도 모르게 그녀를 나의 후계자로서 키워왔다. 나는 그녀의 학업과 유학, 그리고 경영 수업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다. 그녀는 나의 어리석은 자식들에게는 없는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모두 가진 내가 선택한 이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었다. 내 두 자식은 이 마지막 판결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1년 후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진성그룹은 새로운 젊은 피 강유진 회장의 지휘 아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투명하고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의 막내 아들 민준이는 그녀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훌륭한 경영인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가끔 나의 옛 저택이었던 지금은 민준이네 가족이 살고 있는 그 집의 정원을 찾았다. 나는 그곳에서 나의 어린 손주와 함께 흙을 만지고 꽃을 심으며 평범한 할머니로서의 오후를 보냈다. 나는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을 지켜냈다. 그리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마침내 나의 손으로 만들어냈다. 햇살 가득한 정원에서 손주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롭고 가장 충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연극이 마침내 완벽한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감동과 놀라움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